박재수는 올해 70세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8해가 넘으며 그의 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 작게 울렸고 주말에도 자식들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재수는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홀로 지내는 세월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그가 사는 연립주택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재수에게는 이 집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가장 오래 살았던 공간이었고 낡았지만 익숙한 생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국 냄새가 흘러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래층의 TV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재수는 묵묵히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건네던 사람이 있었어요. 옆집에 사는 86 노인 최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몸은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가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한 사람이었고 눈빛엔 늘 온기가 있었어요. 예전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도 없지만 재수는 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어느 비 내리던 초여름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재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붙잡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팔을 단단히 붙들어 세웠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만복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재수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단한 도움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재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작은 손길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서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복도에서 쓰레기 봉투를 버리다 마주치면 만복은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재수도 이해하고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의 사소한 배려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작은 용기에 담은 겉절이가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 겨울이면 따끈한 호박죽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 없이 조용히 놓고 가는 그 정성은 재수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재수가 감기 기운에 눕게 된 날이었습니다. 약을 사러 나가려다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만복이 작게 미소 지으며 약국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수 씨, 어제 기침하시던데 이거 드셔요. 약사분이 하루 3번 먹으라 하더라고요. 재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서툴러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은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약봉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기엔 계산서도 메모도 없었고 그저 누군가가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재수의 가슴을 묘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후로 재수는 만복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가를 지날 때마다 만복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비가 오는 날엔 복도에 물이 고이지 않았는지 만복 집 앞까지 살피곤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자신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초가을 아침 재수는 복도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던 만복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만복은 놀란 듯 재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다 준비해요? 재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맨날 얻어만 먹을 수는 없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전보다 조금 더 가깝다. 그날 이후로 만복은 재수를 볼 때마다 가까운 친척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도 그 짧고 잔잔한 미소를 어느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하루를 지켜주는 묘하게 든든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수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만복이 자신에게 보내던 이 따뜻함이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의미 있는 인연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얼마 후 만복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속 통지서가 도착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박재수는 어느덧 만복과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창가 불을 확인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허리가 좀 괜찮네요. 이 정도의 말을 나누는 사이였죠. 말수는 적어도 마음만큼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그날은 흐린 늦겨울 오후였어요. 재수는 약국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니 만복집 앞에 작은 신문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로 방치될 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신문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하네. 재수는 작은 불안감을 느끼며 현관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노크를 할까 망설였지만 괜히 폐를 끼칠까 싶어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신문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복도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재수는 결국 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계세요? 최 어르신?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할 만큼 무겁고 길었습니다. 며칠 뒤 연립주택 앞에 서류 가방을 든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였고 또 한 명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관리인과 함께 만복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재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 경찰이 복도에서 재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웃분이세요? 최만복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워 재수의 귀를 한순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아마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재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우던 만복의 기침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아침 햇빛 아래 잠시 서 있던 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한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니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평생 혼자 사셨던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혹시 어르신과 친분이 있었으면 잠시 입회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예,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서 만복을 가까운 이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재수는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만복의 삶이 담긴 오래된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벗겨진 약통, 낡은 지팡이, 작은 화분들, 전날까지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던 듯한 오래된 의자 한 개. 재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고인에 가까운 분이시라면 장례가 끝난 뒤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연락할 가족이 없습니다. 재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혼자였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공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복지사 1명, 주민센터 직원 1명, 그리고 박재수. 재수는 영정 앞에 조용히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수는 복도에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복집 앞에는 이제 아무 표식도 없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도 인기척도 익숙한 기침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재수의 하루는 유난히 길고 적막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던 시간들조차 만복이 떠나고 난 뒤로는 자꾸만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재수는 우편함을 열다가 손끝으로 딱딱하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느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사 사무소, 수신인은 박재수. 그는 이상한 느낌에 봉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열었습니다. 문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최만복님의 상속인 고지문입니다. 상속 명의자는 귀하 박재수님입니다. 재수는 순간 손에 든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만복이? 왜 나한테? 그가 몰랐던 노인의 인생,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수는 집 현관 앞에 서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집 노인 최만복이 자신에게 상속을 남겼다고요? 재수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식탁에 앉아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지만 머릿속은 흐리게 울렸어요. 상속인 박재수. 단 한 줄이 그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일까? 둘은 친구라 하기엔 그리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가족이라 하기엔 관계가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 보여줬던 온기와 배려를 떠올리며 재수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신경을 가다듬고 다시 서류를 펼치자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법무사의 연락처와 방문 요청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상속 관련 면담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로 방문 바랍니다. 날짜는 3일 뒤 오후 2시. 그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방안이 이상하게 더 적막했습니다. 만복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작은 기침 소리, 창문을 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던 조용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문득 이제 진짜 혼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재수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만복의 모습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넨 작은 된장국 한 그릇, 기침하던 날 건네준 약 봉지, 비 오는 날 문 앞에 걸려있던 우산, 겨울밤 전기방석을 걸어두던 그의 뒷모습. 이 모든 순간이 그냥 이웃의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속에 말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튿날 재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복의 집 앞을 조용히 찾아가 문을 한번 바라보고 돌아서는 일이었죠. 닫혀있는 문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언젠가 만복이 천천히 문을 열고 오늘은 허리가 좀 낫네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재수는 계단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남긴 겁니까? 최 어르신. 그 말은 바람 한 줄기에도 실려 사라져버렸습니다. 3일 뒤 법무사 사무소에 들어서는 순간 재수는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조용했고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철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박재수님이시죠? 고 최만복 어르신 상속인 고직건으로 연락드렸던 법무사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재수를 안내했습니다. 재수는 작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긴장된 손을 모았습니다. 법무사는 차를 내어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 어르신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박재수님이 단독 수익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재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여전히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법무사는 그 마음을 읽은 듯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재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최 어르신이 남기시길 원한 편지입니다. 직접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편지. 그 한 단어에 재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낡은 노란색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이 실린 글씨였습니다. 재수는 천천히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편지를 남깁니다. 글을 읽는 동안 재수는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만복의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행간마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만복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 홀로 살아오며 느낀 외로움, 그리고 재수를 바라보며 느꼈던 아들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재수의 가슴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재수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마지막 몇 년이 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테니 부디 편안하게 쓰십시오. 재수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말없이 굵은 숨을 내쉬었고 손등이 떨렸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만복의 마음은 이 한 장의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음만 정리하시죠. 재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리가 아니라 더 큰 혼란과 따뜻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몰랐던 또 하나의 인연이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연립주택으로 돌아오는 길, 재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어르신, 저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는 그냥 옆집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만복의 빈 집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자신의 인생에 왜 그토록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선택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상속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며 만복이 숨겨왔던 또 다른 진실이 곧 그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박재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덜 외로웠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재수의 가슴엔 묘한 울림과 죄책감, 그리고 따뜻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만복이 그를 그렇게까지 아껴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재수는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는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식사도 간단히 때우며 계속 집안을 천천히 돌기만 했습니다. 만복 집 앞을 지날 때면 자동으로 걸음이 멈췄고 닫힌 문 너머로 여전히 기척이 들릴 것 같아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고요했고 복도엔 만복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재수는 느지막하게 현관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최만복 어르신 댁이 맞나요? 그 목소리는 젊고 건조했으며 비즈니스에 익숙한 사람이 내는 얇은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수가 고개를 내밀자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누구신데요? 그들이 재수를 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최만복 어르신 관련 일로 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웃분이신가요? 재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어딘가 반가움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저는 옆집 사는 박재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두 남성은 놀란 기색도 없이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인의 유품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확인차 온 겁니다. 혹시 집 안 상태를 알고 계신지요? 재수는 눈을 좁혔습니다. 유품 정리?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복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가족분들이시냐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짧게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인들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저희에게 맡긴 일이 있어서요. 표정은 정중했지만 말투에는 묘하게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재수는 한눈에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만복과 그리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다. 만복이 생전의 이웃에게조차 자신의 감정이나 과거를 쉽게 나누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인 관련 일이라면 주민센터나 법무사님과 이야기하셔야 할 겁니다. 재수는 의아함을 감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톤을 낮추며 말을 바꿨습니다. 혹시 박재수님? 맞습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재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박재수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수의 등줄기에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고개를 세우고 그들을 바라보자 두 남성은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 최 어르신이 남기신 상속 관련해서 뭔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그들의 말투는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속내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구나. 재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속? 그들이 알고 싶은 건 바로 만복이 누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였습니다. 재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혹시 고인 물건들 중에 우리와 관련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들 중 한 명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웃음 뒤에 탐욕 같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머문 뒤 그들은 결국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수는 그들의 발걸음이 복도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떨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재수는 현관문에 손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복의 편지에 적힌 따뜻함과는 달리 현실은 갑자기 어딘가 차가워지고 불길한 기운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생전에 숨겨온 과거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재수의 삶을 흔들어 놓을 일이 곧 그의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재수는 그날 이후 문밖 소리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녀간 뒤로 복도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에도 한 번씩 문틈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치 자신 모르게 만복이 남긴 어떤 것들이 조용히 손바뀜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 불안이 가슴 한편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상속 통지서와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 위의 글씨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글자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 남은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만복의 글씨는 흔들려 있었지만 그 문장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재수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법무사가 했던 짧은 말 한마디였어요. 최 어르신, 유언장 작성하실 때 혹시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재수 씨 말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섬뜩할 만큼 정확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들, 정장을 입은 두 남자는 분명 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고도 망설이는 듯한 두드림이었어요. 재수는 살며시 문틈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봤던 남자들과 전혀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볼이 약간 꺼져 있고 검은 카디건을 입은 중년 여성 한 명이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가에는 피로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최만복 어르신 계셨던 집 맞나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재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벌써 여성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예,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와봤어요. 재수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이 사람도 상속을 노리고 온 사람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여성의 눈에는 욕심보다 슬픔이 먼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재수가 조심스레 묻자 여성은 잠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만복 어르신의 동생 딸입니다. 조카라고 해야겠네요. 조카. 재수는 그 단어에 잠시 놀랐습니다. 만복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족 이야기 같은 건 그가 말을 잇자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가족 이야기 안 하시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내쉰 뒤 봉투를 조심히 들여보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도 그냥 편히 마음 정리만 하고 가고 싶어서요. 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이 쉽게 내키진 않았지만 조카라는 말 한마디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여성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에는 오래된 날짜와 반송이라는 도장이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이건 삼촌이 예전에 우리 집으로 보내려다 그대로 되돌아온 편지들입니다. 주소를 잘못 적으셨는지 제가 이사 가고 난 뒤에 보내셨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재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겉면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글씨는 분명 만복이 편지에 썼던 필체와 같았어요. 수신인 이름은 최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묻자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삼촌은 그 뒤로 가족이란 말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여성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삼촌하고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30년은 넘었네요. 재수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곳곳에 오랜 세월의 피로와 후회가 함께 묻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촌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요. 그제야 삼촌이 아직 살아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찾아와 봤는데 여성은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이미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재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어요. 만복이 평생 말하지 않던 가족. 그 가족이 이제 와서 이렇게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묘한 감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혹시 어떤 말씀이라도 남기신 게 있을까요? 여성의 질문은 탐욕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삼촌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상속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 유언장의 단독 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만복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긴 것을 어떻게 할지는 재수 씨가 결정해 주시오. 그 문장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 내 삶을 대신 정리해 달라는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재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생전에 제게 상속 관련 서류를 남기셨습니다. 여성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상속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서류를 받았고 편지도 전달받았어요. 여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놀람과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질투나 분노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체념 섞인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삼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싸우고 난 뒤로 늘 그러셨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재수는 그 말에서
만복의 고집과 외로움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편지 속의 최만복과 복도에서 마주치던 최만복이 조금씩 하나의 사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삼촌이 남긴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어떤 마음으로 남겼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져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으로 삼촌을 한 번 더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말에 재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전보다 더 깊게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찾아온 그 두 사람, 저 사람들과 이 조카라는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날 밤 재수는 최만복의 편지와 조카가 남기고 간 봉투를 함께 올려놓고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이 숨긴 과거와 만복이 선택한 현재, 그리고 만복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어떤 마음이 서서히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해야 할지는 이제 온전히 재수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막 등장한 조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상속을 두고 그의 앞에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박재수는 조카가 다녀간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앞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봉투와 말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던 미안함과 후회는 재수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만복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가족이 있었음에도 혼자 살아온 이유를 그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수는 조카가 남기고 간 오래된 편지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만복이 보냈다가 반송된 편지 여러 장이 시간의 발에 노랗게 변한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는 만복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어요. 그 편지에는 동생과 조카에 대한 걱정, 가족과 떨어져 지낸 세월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너희를 보고 싶다는 짧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복은 말은 적었지만 평생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재수의 마음속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식탁 위에 만복의 편지들과 상속 통지서를 올려두고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낮은 목소리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재수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만복의 집 앞에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문을 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고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열쇠 꾸러미, 그리고 여러 개의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 자물쇠가 오래돼서 우리가 교체해야 하는데요. 한 남자가 관리인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재수는 즉시 느꼈습니다. 어제 왔던 두 남자와는 다른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모두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눈과 손동작에서 확실히 탐색하는 사람의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저기요. 재수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기 최만복 어르신 집에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들 중 한 여성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청소업체입니다. 고인의 유품 정리 의뢰가 들어와서요. 유품 정리. 그 말에 재수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누가 의뢰를 했죠? 여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의뢰자는 가족 측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가족? 재수는 조카에게서 그런 요청을 들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유품은 보고 싶지만 손을 대거나 가져갈 마음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재수의 불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 차림의 남성과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부축하며 만복의 집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만복의 집 번호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중얼거렸죠. 여기가 맞아요. 아버지가 살던 집. 아버지? 재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라니? 그는 조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성은 재수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만복 어르신의 딸입니다. 딸. 이번엔 조카가 아니라 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순간 재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만복은 가족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단 한 번도 가족을 찾으러 떠난다거나 누구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에 이어 딸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여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따로 사시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장례 소식을 듣고 뒤늦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수에게 다가와 간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없었나요? 아버지에게 저희 이야기를 하신 적은? 그 목소리에는 탐욕이 아니라 후회와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재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변함없이 들었습니다. 그는 답을 하려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따님이시라면 유품 정리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관련해서도 서류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말에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상속이요?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다고? 그녀는 이어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진 것 없이 사셨는데 재수의 가슴이 순간 요동쳤습니다. 만복이 남긴 상속의 존재, 그 진짜 상속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은 고민스러운 얼굴로 이들 모두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누가 가족이고 누가 유품 정리를 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재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복의 마지막 편지 내용, 법무사의 말, 이상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만복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당신이 정리해 주시오. 그리고 재수는 그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중 가장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최만복이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선택을 온전하게 밝혀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뒤섞여 서 있던 그 공간이 재수의 한마디로 얼어붙은 듯 정적을 감쌌어요. 그는 모두의 시선을 받은 채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만복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 이제는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수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재수입니다. 최 어르신과 이웃으로 지냈고 생전에 그분께서 남긴 말씀과 남기신 글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딸은 놀란 듯, 조카는 긴장된 듯 재수를 바라보았고 청소업체 직원들과 정장 남성들은 순간 서로를 흘끗 살피며 묘한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정장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편지를 남기셨다고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재수가 말없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여기서 바로 말하기엔 조금 무겁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 쪽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분명 상속 내용이 뭔데? 라는 메시지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만복의 딸과 조카의 표정은 욕심보다 두려움과 후회가 엮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재수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집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탁 위엔 만복이 남긴 편지, 상속 통지서, 조카의 봉투,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이 엉키듯 떠오르고 사라졌습니다. 최 어르신의 부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편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은 것을 어떻게 할지는 재수 씨가 결정하기 바라오. 그 말은 단순히 돈을 가져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재수는 그 뉘앙스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만복은 평생 말보다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 문장은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내가 맡아줘 라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수가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재수는 마지막 부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좋네. 나는 그저 내가 곁에 있었던 시간이 내게 큰 위로였다는 말만 하고 싶었네. 그 대목을 읽자 재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과일 몇 번 건네주고 약 사다 준 적을 받고 복도에서 한두 마디 나누는 정도였는데 만복은 그것을 아들 같은 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했을까? 재수는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만복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조금만 더 다가갔더라면 어쩌면 그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을 깨웠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방금 전 복도에서의 혼란이 떠올라 재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만복의 딸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재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가만히 앉더니 천천히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녀의 떨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딸이었습니다.
재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만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매일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던 모습, 작은 된장국을 건네던 날, 병원에서 혼자 앉아 진료 기다리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날, 그 모든 기억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몇 번이나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재수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만복은 젊은 시절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저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재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 말은 복도에서 욕심을 드러내던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른 색이었습니다. 이 딸은 늦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수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긴 것을 어떻게 할지는 재수 씨가 결정해 주시오. 만복은 누구에게 줄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게 줄지를 재수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재수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딸이 집을 나서려 하자 재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재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남긴 것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재수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만복의 마지막 기록 속에는 더 큰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고, 그 비밀이 다음 날 아침 재수의 집 앞에 놓인 하나의 작은 상자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박재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만복의 딸과 나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자꾸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려는 순간 발치에 걸리는 작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문 앞에 누군가 조용히 놓고 간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고 갈색 종이로 단단히 포장돼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박재수님께, 최만복. 재수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상자만 바라보며 숨을 골랐어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웃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인사를 이제서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언제 준비해 두신 겁니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포장지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겉표지는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분명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열쇠는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재수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인 특유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한 줄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에게 이 상자를 받았다는 건 아마도 내가 먼저 떠난 뒤겠지요. 먼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이렇게 또 한 번 글을 남깁니다. 첫 문장부터 재수의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이 통장은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챙겨온 것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내가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이 들어있지요. 나는 이 돈을 처음엔 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피부치니까요. 재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복이 딸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두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편지는 돌아왔고 소식은 끊겼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으니 억지로 원망할 수는 없었지요. 잠시 글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나를 부축해 주던 날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를 노인이 아니라 그냥 옆집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재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저 당연한 인사와 작은 행동이었는데 만복에겐 그렇게 크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밀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들처럼 불러본 적은 없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 안에 든 것, 그리고 내가 남긴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 줄지, 어떻게 나눌지 나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느낀 대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해 주십시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만 남지 않게 당신이 가운데서 한 번만 숨을 고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마지막에 짧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 빚을 갚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이렇게 부탁만 남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재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고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나한테 맡기고 가셨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상자 안에 있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랄 만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 열쇠에는 지하창고 3번이라고 적힌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연립주택 1층 끝에는 주민들이 함께 쓰는 작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는 이제 열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는 이 선택 자체가 만복이 자신에게 준 신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재수는 만복의 딸과 조카를 집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와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수는 그들 앞에 상자에서 꺼낸 통장과 열쇠, 그리고 만복의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떠나기 전에 남기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도 옆에서 글자를 따라가다 몇 번이나 눈을 훔쳤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은 건 우리 쪽 잘못이니까요. 그 말에 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기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르신도 분명 잘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정을 제게 맡기고 가신 것 같습니다. 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수는 통장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최 어르신이 평생 외로움을 견디며 모은 돈입니다. 제가 혼자 다 쓰는 건 어르신 뜻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메모 종이를 꺼내 미리 적어둔 내용을 읽었습니다. 첫째, 최 어르신의 이름으로 이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에 일부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처럼 혼자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요. 둘째, 나머지 중 일부는 따님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이 평생 마음속으로 붙잡고 살던 가족이니까요. 셋째, 마지막 남은 얼마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아니라 최만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을 정리하고 제사상을 준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도록요. 방 안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조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딸의 목소리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재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저한테 맡기고 가신 거니까요. 저도 책임을 져야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단지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며칠 뒤 연립주택 앞 작은 마당에 조용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만복의 사진이 놓였고 간단한 상과 국, 과일 몇 개와 소박한 국화꽃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만복의 딸과 조카, 동네 주민 몇 명, 그리고 박재수가 서 있었습니다. 크게 울부짖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한 사람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재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최 어르신, 이제야 조금 어르신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바람이 살짝 불어 사진 앞에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여 재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빈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만복의 집 앞을 지날 때 그는 한 번 멈춰 섰다가 문을 향해 짧게 인사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어르신. 저도 조금은 덜 외롭겠습니다. 이제 복도엔 예전처럼 만복의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온기와 마지막 부탁은 재수의 마음 한가운데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재수 역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내 마지막 몇 년이 덜 외로웠습니다.